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국회 심사대에 오릅니다. 여야는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을 포함한 확장 재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정책처 주간 토론회를 시작으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본 예산입니다. 정부는 앞서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과 R&D 분야에서 재정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의 원안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11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과 현금성 지출을 포함해 전임 정부 시절 삭감됐다 대폭 복구된 예비비도 문제 삼을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을 이달 내에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거론되자 입법을 통해 확실히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이 아닌 국정안정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소추의 개념에 재판 절차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재판중지법은 5월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는데 이르면 이달 말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재판까지 중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국정감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 정국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 올해 8% 늘어난 728조의 슈퍼 예산입니다. 모레 공청회를 시작으로 6, 7일에 종합정책 질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나눠서 부처 부별 심사가 있고 예산 감액, 증액 심사 들어갑니다. 원래 본 예산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까지지만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송곳 검증 예고를 하고 있는데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네, 현금성 지원 예산부터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중에 삭감 1순위로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사업 등을 지목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4조 원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야당은 마취제 효과밖에 없는 단기 처방이라면서 근본적인 성장 동력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과제 뒷받침에 이 동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물러설 생각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네, 정부는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ABCDEF 산업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AI, 바이오, 그리고 콘텐츠, 방위 산업, 에너지, 제조업 이렇게 6가지 분야인데요. 이번에 한미 협상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이 역시 예산 확보 관심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사업도 이 방위 산업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추진 동력 개발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 MOU 최종 서명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조약 위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만큼 소형 원자로 그리고 연료 같은 이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임위 17곳 중에 14곳은 마무리된 상태고요. 예. 이번 주에는 운영위, 정보위, 성평등 가족위 이렇게 3곳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주목되는 건 크게 2가지로 꼽아봤는데 내일 있는 국정원 국감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대통령실 국감입니다. 올해 국감이 유독 정쟁만 남았다, F학점이다, 저질 국감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 이번 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평가를 예. 종합해 보면은 추미애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 그리고 과방위에 대한 언급 유독 많았습니다.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한 최혁진 의원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중반까지는 주목을 받다가 증인 채택 여부가 미뤄지다가 결국에 무산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야당에선 김 실장 꼭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번 국감에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에 따라서 김 실장에 직접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사임을 종용했다는 의혹,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 국감장에 나와서 이 대통령 관련 혐의 모두 무죄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조 처장도 국감장에 나와 김 실장과의 인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그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인단하고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의 이제 미팅 같은 거 일정을 잡을 때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잡을 때. 그 미팅 장소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김 실장이 나와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식 정쟁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 실장이 오전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필요하게 오후까지 있으라거나 다른 상임위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치 공세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 이거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선 오전에만 나오는 건 사실상 질의 기회가 14분에 불과해서 질의 시간 보장하지 않고 명분만 챙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결국 평행선을 달리다가 불발됐습니다. 네, 이번 주만큼은 정쟁보다 실질적인 정책 점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습니다. 권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병특검이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방해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새 오동훈 공수처장 등 전현직 관계자를 조사하며 공수처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해병특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면서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신 적 있으세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앞서 소환된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 전까지는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가 임박해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앞서 소환된 오동훈 처장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좀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입니다. 해병특검은 지난달 27일부터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만 5명째 소환하며 공수처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동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민간업자 5인방 모두 중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즉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을 두고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놨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빼놓고 얘기하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일 겁니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390여 번 넘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저렇게 양 대변인이 또 평이 극과 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문 자체를 좀 공개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주신 대로 390회 정도 언급이 됐고 물론 모두에서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정진상 씨하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0번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는 판결문에 안 써진다는 거죠. 그래서 390번의 판결문에 안 써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느 정도 알았든 몰랐든 개입이 됐던 상황이고 이것이 죄료됐는지 여부는 이 대통령이 알았는지 여부인데 제가 지난 그 경기도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핵심이었는데 그것을 초과이익 환수제를 왜 뺐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위례 신도시 때 그걸 아마 지분을 했더니 손해가 나더라. 그래서 확정이익 방식으로 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거나 아니면 사업 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390번의 언급을 해명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관련 공소 사실들이 사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공소 사실들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 사실들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겠죠. 재판부가 판결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놨냐면 성남시 수뇌부가 중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중간 관리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판결문의 내용은 유동규, 정민용 등 성남시 측과 사업자, 업자들 간의 유착에 의한 부패 범죄입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제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수뇌부가 언급이 되는 건데 또 한편 분명히 또 하나 적시돼 있는 것은 당시 성남시장은 이들의 유착 관계를 잘 몰랐을 거고 그들끼리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뇌부란 표현은 통상적으로 이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의사결정 과정은 당연히 성남시의 중심에서 결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 자체는 판단 대상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언급이 300몇 차례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가 설계 시부터 이재명 시장이 공익 환수란 걸 목표로 걸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경위 설명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 번 언급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인정이든 증거 관계든 판단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급 횟수 자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유착 관계를 알았다거나 인지했다거나 묵인했다거나로 해석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됐다는 내용, 그리고 수뇌부가 어떤 의미인지도 맥락상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한 것처럼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원론적인 표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강전혜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수뇌부가 누굴 가리킨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도 있고 성남시장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을 따로 빼놓은 것을 보면은 수뇌부라는 것 안에 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정진장 씨까지만인가요, 수뇌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를 쓸 때에 있어서는 수뇌부라는 것은 어쨌든 그 가장 우두머리, 지금 사건에서는 시장이 되겠죠. 시장과 최측근들을 모두 모아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검찰에서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어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무죄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 사건이 지금 대장동 사건이 1심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 피고인들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재판을 진행을 해서 무죄 선고를 해달라. 적어도 1심은 빨리 진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된 태도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무관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 재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시킨 게 아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단시킨 것도 아닙니다. 각급 법원이 중단시킨 겁니다. 각급 법원에 있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다 중단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재판을 시작하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사법부를 압박한다, 상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도 누구도 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분분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급 법원이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자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이름을 바꿔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적반하장인 것 같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 재판중지법, 정부 여당이 지난 6월에 추진을 하려다가 다시 넣어뒀던 카드인데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판중지법, 저게 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좀 권력 남용이죠. 대통령이 본인한테 주어진 헌법사의 권한을 남용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또 정치권에서 엄청난 비판을 가했고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서 저렇게 법을 만들어서 특정인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거. 사법부에 맡겨놓으면 돼요. 송 부회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추진하려다 사법부들이 다 중단을 하니까 그다음에 속 들어갔다가 다시 본인 사건도 아니고 공범 사건에서 그런 기미가 보이자 다시 한 번 또 추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법의 목적은 뭘까요? 이건 정치 세력, 특정 정치 세력 내지 특정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법은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넓게 보면 공직자 이해충돌법에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은 본인들을 위해서 법을 남용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입법권을 저렇게 남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입법권 남용법이라고 붙이고 싶고 개인적으로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그냥 받아보면 될 일을 왜 이걸 막았느냐는 거죠. 원래 자연스럽게 헌법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왜 막느냐. 그럼 입법을 하느냐. 이것은 저는 권력 남용을 넘어서서 잘못하면 사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특정인의 재판 기능을 정지시키는 그런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안정법으로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겠다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지난 6월과는 기류가 지금 바뀐 건데 그 사이 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지금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6월 3일 날 네. 정권 교체가 됐고 이제 국정운영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5개월 됐습니다. 그 사이 내내 재판 재개하라는 주장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대장동 재판 이전부터도 계속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 재판 재개였습니다. 예. 근데 84조 해석상 이미 사법부의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성추현 부회장도 얘기했지만 이 재판부 해당 재판부들이 다 같이 공의 정지했다고 하면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한다는 사법부의 해석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84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방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84조 불소추 특권의 헌법적 취지를 명확히 하는 확인 입법을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부득이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 선고 말미에 배임죄 폐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잠시 국정안정법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이 법 이름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권 때 수십 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중에 일부는 실제로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는 모두가 그 탄핵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안정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질문해 주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사실상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죄로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이 법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고를 한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밝힌 것이고 그리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이 죄 자체에 대해서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성추현 부의장님은 이 재판부의 이례적인 설시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그런 거를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앞서 다뤘던 주제와 좀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본부장과 이 대장동 세력과의 유착 관계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용하는 건 좀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라는 판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죄 언급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연관이 되어 있고 성남시장도 성남시 그 지적한 수납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뭔가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언급한 배임죄는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관이 되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봤을 때는 이미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배임죄,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는 결국 이거는 사실 상당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도록 재개해서 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그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계가 주장해왔고 국민들도 수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 오히려 저 위인소법에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을 위한 법인데 기업을 위한 법인데 한 명 때문에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 법 체계 자체를 한 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과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엔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원래 예정됐던 대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배임죄를 폐지한다 이런 주장이면
위법성 조각사에 그것만 넣으면 돼요. 배임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관련돼서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이거 위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에 하나만 넣으면 오해도 받지 않고 할 것을 법을 조금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저도 찬성을 하고 예. 그런 위법성 조각사유의 경영 판단은 저희가 처벌하지 않는다. 하나만 넣는 방향으로 입법을 한다 그러면 그런 오해를 벗어날 수 있죠. 법을 조금 고치면 되는 것이지 폐지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조직 정비에 한창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강조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당원이 진정 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지방선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선에 불복하고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서 돕지 않는 그런 당원들은, 그런 후보들은 우리 당원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저 발언을 두고 권리당원 100% 경선이 치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중도층 표심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0%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오답노트가 있거든요. 저는 오답노트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비율이 50대 50이었다가 예. 윤석열 대통령 때 80대 20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에 질질 끌려가면서 이 강성 지지층의 이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부터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한 만큼 당원들의 뭔가 참여 경로를 넓히겠다라는 주장을, 원론적인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 중요한 얘기는 그거죠. 항상 뭔가 경선이 있을 때마다 그게 당원 경선이든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된 경선이든 불복하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원들께서 기억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기초단체장 226곳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백 개의 경선이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원칙이 정해지면 경선에는 절대 결과에 불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에서는 잡음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영입된 인물이 컷오프가 되면서 정 대표에게 공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명청대전, 전초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정 대표가 본인이 공언했던 바와 다른 형태로 지금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컷오프 없이 그러니까 100% 당원들에 의해서 일단 예비 선거를 하고 일단 본선거 이런 식으로 치르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처음에 여러 가지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되는 컷오프를 자기는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영향을 행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컷오프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재예요. 또 하나는 이게 부산시당위원장이라는 건데 저희 지방선거에서는 시당위원장의 공천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따라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정 대표의 회심의 일격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 대표가 이제 당대표 재선을 해야 되는데 재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당의 또는 진영의 어떤 뭐 수뇌부로 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전반적인 명청 간의 갈등의 전조 증상이다. 이건 아마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과는 했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공천 그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갈등의 전초전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좀 서둘러서 진화에 나선 모습이었는데 다만 친명계에서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뭐 명청 갈등 이렇게까지 해석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면이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지방 지역에 따라서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번 상당히 이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수록 이제 대표로서는 원칙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부산시장위원장 선거에서는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그 부분을 수습하고 또 수용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제 시당위원장 선거를 두고는 혹시 이제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우려의 시각이 한편이 있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당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당원 당규에 의해서 치러지는 경선이고 선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 이게 갈등이 확대되거나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번 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선거는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제2의 건국전쟁이고 체제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가 서울에서 결정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재현 변호사님, 지금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이자 체제전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어떤 강성 발언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민주당 패널에도 여쭤봤던 것처럼 이거 역시 중도층 표심 확보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건국전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강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화에서의 그 건국전쟁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겠다라는 어떠한 장동혁 대표의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지난주 금요일에 대장동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이 된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검찰에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 중지법 그리고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법관들에 대해서 평가 제도를 하겠다 그리고 사심제에 대한 이야기들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저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도층의 국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표현, 건국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내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봐주신다면 충분히 어떤 동의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공원 한쪽에 흰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습니다. 주변엔 차량 파편과 나뭇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And hit two people and after landing into the bushes there. Very fast, 60, 70 kilometers per hour. 이들은 모녀 관계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한 분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되셨고요. 한 분은 이마 열상인 상태여서 이분도 병원 이송되셨어요. 사고 충격으로 철제로 된 볼라드까지 이렇게 꺾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무인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학교 주변에 무인 문방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순간 접착제와 대형 커터칼 등 위험한 물건들이 제재 없이 아이들에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무인 문방구입니다. 진열대에 여러 종류의 순간 접착제가 놓여 있습니다. 순간 접착제엔 환각을 유도할 수 있는 유해 성분 등이 들어있어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초등학생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대형 커터칼을 비롯해 실물과 비슷한 장난감 총과 칼도 여러 종류 눈에 띕니다. 서울의 또 다른 무인 문방구에서도 순간 접착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 문방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아이들이 놓여 있어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좀 되는 건 있지만 어쨌든 무인을 하는 거는 주의 마음이고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를 교육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무인 문방구에선 실제 흉기처럼 보이는 30cm 길이의 금속 장난감 칼이 진열돼 논란이 됐습니다. 무인 문방구를 비롯한 무인 점포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점이 커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어린이 청소년 안전에 새로운 위협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은 영하로 내려가고 서울에도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무빈 기자, 어제보다 많이 추워졌는데요. 출근길 날씨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홑겹의 코트 차림이 그렇게 춥지 않은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은 출근길 기온이 2, 3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옷을 겹겹이 껴입었는데도 초겨울 추위가 느껴집니다. 오늘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철원이 영하 4도, 세종이 영하 2도, 서울과 인천이 겨우 영상을 유지해 1도, 부산이 4도입니다.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가 유독 쌀쌀한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등 중부지방 일부와 전북, 경상 서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한파특보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내려 3도 이하일 때 발동하는데 서울의 한파특보 발령은 올가을 들어 처음입니다. 특히 오늘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 달할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의 거센 바람이 일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을 텐데요. 강원 산지 등과 동서해안 일부에는 시속 70km 이상 강풍의 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반짝 기승을 부리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초겨울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열기 등의 사용이 늘면서 전국 돈사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폐사한 돼지 수만 1,400마리가 넘었고 피해액도 수억에 달하는데요. 가축을 잃은 농장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돈장 철제 지붕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사 옆 굴삭기도 모두 타버렸고 곳곳에 폐사한 돼지들이 나뒹굽니다. 컨테이너로 된 이 돈사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도 바닥에 깨져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어미돼지 180여 마리와 새끼돼지 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기 작업 중 튄 불꽃이 순식간에 축사 3개동을 집어삼킨 겁니다. 때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 들어가고 나오고 난 뒤에 한 15분 있다가 불이 나요. 경기도 포천에서도 돈사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포천시 영중면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660여 마리가 불에 탔습니다. 번식을 이어가야 할 어미 돼지마저 불에 잃은 농민은 망연자실해합니다. 조금 있으면 새끼 나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저걸 이 추위에 어디 갔다가 놔줄지.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포천 군내면 돈사에서도 불이 나 돼지 2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정기적 단락에 의해서 발생한 거고요. 재산 피해액은 김제가 4억 7천여만 원, 포천 두 곳은 2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 에픽 시작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 첫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추위가 찾아온 걸까요? 최근 매주 월요일마다 네. 이 찬 공기가 손님처럼 찾아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 벌써 3번째로 오늘 월요일 아침 추위인데 오늘 아침에 가장 춥습니다. 지금 상공 5km 상공으로 영하 네. 2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지금 우리나라 깊숙이 거의 남부지방까지 내려오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만 영하권의 추위를 보였는데 지금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 0.5도 수준이지만 예. 지금 남부의 상간
상당 부분 거의 뭐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내륙 지역은 영하권의 아침을 맞고 있고요. 바람은 어제보다 잦아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곳에서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기온 같은 경우에도 10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추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추위는 그래도 한 수요일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풀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짚어주셨지만 올가을 들어서 첫 한파특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11월 초가 이렇게 추웠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 이렇게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가요? 보통 이제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가 오게 되면은 예. 첫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뭐 첫 서리, 첫 얼음이 관측이 됐는데 사실 첫 서리 같은 경우에는 평년 이맘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따뜻한 날씨가 좀 이어졌던 탓에 이번에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추위가 좀 상대적으로 추운 것도 있는데요. 좀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시기가 조금씩 당겨지고 있는 그런 또 추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구 온난화의 역설적인 부분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2001년부터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 한파경보를 내리는 한파특보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수준 안에서 한파특보를 내리는 그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04년부터는 11월이 아니라 10월부터도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3월이 아니라 네. 4월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2021년이 가장 빠른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10월 중순의 한파특보였지만 사실 강원 산간이라 이런 지역에서는 2004년에는 10월 초반대에도 10월 달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부분도 한 5차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처럼 이제 북쪽에 있는 한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 거는 결국에 극지역의 지구 온난화가 이 지구 평균보다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좀 북쪽에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출렁거리는 그 빈도라든지 강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좀 우리가 겪지 못했던 추위의 좀 시작이 좀 이르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짚어주셨지만 이번 추위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는 좀 예년 기온으로 찾아올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보면 주 초반엔 추웠다가 주 중후반으로 갈수록 따뜻해지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맘때쯤이 되면은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확장하는 게 네.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9월 하순부터 여름철에 영향을 줬던 덮은 공기가 남쪽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찬 공기와 좀 섞여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계절의 변화의 체계인 건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극한의 날씨인 거죠. 여름 공기가 최대한 버티고 찬 공기가 갑자기 밀려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 사이에 계절이 좀 뒤바뀌는 현상이라서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가 좀 클 텐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동서간의 흐름이 좀 원활하다 보니까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맘때 오는 정도의 시기인 거고 그리고 추위의 강도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큰 거고 근데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한파를 얘기하는 것은 잠깐 찾아오는 상대적인 추위보다도 얼마나 그 지속성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록이다, 어떤 역설이다,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번 추위는 그래도 한 3한서운 수준으로 3일 정도 머물다가 4일 정도 빠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그런 추위의 큰 덩어리의 축이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형태의 겨울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주인이 아닌 손님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찬 겨울이 아직은 그냥 머무르고 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12월쯤 되면은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찬 공기의 날씨가 좀 나타나겠죠. 네, 뭐 짚어주셨지만 올 가을도 이렇게 벌써부터 조금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올 겨울 얼마나 추울까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어떻게 예측되고 있나요? 기상청에서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네. 했습니다. 보통 한 23일 전후로 해서 이제 앞으로의 3개월 동안의 향후 장기 전망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1월과 2월과 3월 통틀었을 때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한 7, 80%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 올겨울은 춥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전체 보통 한 100일 정도 되는 겨울의 전체 기준을 합산을 했을 때 평년 수준에서의 오차 범위가 한 1도 정도 안팎이다라고 본 거지만 상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추위가 자주 온다라기보다는 한 번 왔을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추세이기 때문에 좀 올 겨울 같은 경우에도 그 구체적으로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라니냐의 약간 라니냐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라니냐라고 하는 것은 적도 부근의 태평양의 서쪽 부근의 온도가 서서히 지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인데 보통 추세적으로 봤을 때 라니냐가 나타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한 12월과 1월에 초반에 좀 겨울 추위가 막강하게 강하게 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기적으로 오는 추위를 조금 약간 맛보기 삼아서 좀 12월 초반에 좀 지난해와 같이 좀 막강하게 오는 추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추위 이겨내기 위해서 방한 욕심 찾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하는데 요즘처럼 이제 급변한 날씨에 건강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잘 지켜야 할까요? 보통은 기상청에서 겨울이라고 하면은 일평균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는 네. 상태가 9일 이상이면 상당히 추워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겨울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런 추위는 지속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온이 들쑥날쑥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 몸이 혈관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으로 계속해서 주 후반에 다시 풀리는 날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또 추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추워진 네. 날씨에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얇은 옷 여러 벌 그리고 체온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고 보온 장구 좀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좀 평상시에 컨디션 관리를 하기 네. 위해서는 잘 자고 잘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혜롭게 건강 관리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런던 열차 안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최소 1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저녁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에 달리던 객차 안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이 다쳤는데 부상자 가운데 9명은 중상입니다. 목격자들은 처음에는 헬로윈 장난인 줄 알았지만 열차가 비상정차에 긴급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영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경찰은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채널에 한국 헌정 영상을 만들어 공개한 건데 한국 산업 발전과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AI의 기적이 계속될 곳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사진작가가 찍은 1950년대 서울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한 영상.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철강과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분야 등에서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PC방의 모습과 세계 최고의 e스포츠 열기를 장엄하게 보여주며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 보급에 큰 공을 세웠다고 치켜 세웁니다. 엔비디아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이 영상은 우리말에 영어 자막을 입혔습니다. 3분 16초 분량의 영상에선 말춤을 추는 싸이와 캐대언, 오징어 게임 등 세계를 주름잡는 K컬처의 현주소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서 AI가 활용되는 장면을 소개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에서 AI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공개 이틀 만에 42만 뷰를 돌파한 이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감동적이라며 젠슨 황은 한국 기업 진짜 사랑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거북이 천국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인도네시아 마나도의 부나켄 해양 국립공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간직한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나켄 해양 국립공원은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주의 주도인 마나도 앞바다에 있는 해양 보호구역으로 부나켄 섬을 비롯한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북이들이 많고 산호가 잘 보존되어 있어 다이빙 마니아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곳인데요. 접근이 쉽지 않아 인도네시아의 숨은 보석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던 곳인데 최근 이 마나도와 인천을 잇는 하늘길이 열려 전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바닷속 환경이 정말 환상적인데요. 다른 볼거리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접근이 쉽지 않았던 탓에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탕코코 국립공원에서는 희귀한 새들과 안경 원숭이 같은 평소 보기 힘든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화산이 있는 지역이라 화산 지형 탐험과 온천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곳 마나도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특이하게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관광지도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훌쩍 떠나고 싶게 만드는 사진들이었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두꺼운 외투 꺼내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데요.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0.5도까지 내려갔고요. 파주 영하 3.8도, 안동은 영하 1도 등으로 곳곳이 영하권까지 내려갔고요.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이 13도, 대전은 14도 예상됩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하늘빛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도로 위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상은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에 점차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